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노동당 노동화 정치행동 위원장 맡고 있는 강영진입니다. 동기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장주의에 맞서 국가 개입과 국가 책임 그리고 노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는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이신 나원중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제 발제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시장주의에 대한 비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제 세부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보다도 전체적인 정권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특히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주문받았던 사항은 재정정책, 노동정책, 이제 사회정책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시장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정책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집에는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결국 노동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점 자본에 대한 일종의 대항력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 계급 내부적인 어떤 계급적 단결, 계급적 연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만 사실은 경제주의적인 한계를 이제 극복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계급적인 단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향해야 될 바는 현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과제와 연결시켜서 본다면 사회 공공성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급적 단결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회 공공성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현재 시장화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볼 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제 영역에서 그 일정 부분을 일종의 그 규제하는 어떤 그 원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하자면 경제 안에도 비시장 영역이 얼마든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둘러싼 일종의 보호막으로서 이제 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그 사회 보호막 바깥에 이제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SPC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뭐 구의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봤을 때는 이 자본의 논리가 뭐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사회와 그리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면서 미쳐 날뛰는 상태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미쳐 날뛰는 개로부터 우리의 공동체 사회를 지켜내는 그런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시장화 경향, 그리고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야기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변화 속에는 사실은 좀 자리를 잡은 지 꽤 됐습니다만, 신자유주의적 긴축 이데올로기가 뒤에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할 사회 공공성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화에 대한 반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신자유주의적 긴축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에 따라 우리가 대당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국가 책임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공성을 위한 정책은 한마디로 공공 영역 확장과 적극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요구로 우리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경제학을 이제 2009년부터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주류경제 교과서는 내용이 뻔합니다. 시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고, 거기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산업을 지배하는 폭군들의 어떤 일종의 공간이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폭력적으로 관철되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노동계급의 절대적인 희생과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관점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시민사회에 널리 퍼진 이제 경제학이 그만큼 주류 경제학이 그만큼 시민사회 속에 깊이 이제 뿌리 박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공공 영역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시장이 그냥 잘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 영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이제 시장주의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된 셈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왜 우리가 공공성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시장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독점 자본이 사회를 언제든지 탈선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 그 사례들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뭐 세월호라든가 김용균 노동자 이야기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노동의 정치는 이런 그 시장 영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고민 속에서 항상 갖게 된 생각은 우리 운동에 노동 계급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재정 정책에 대한 관점이 있느냐. 사실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노동 계급 입장에서 우리가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늘 세계관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정책 관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진보 진영 내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시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 가지고 뭐 완전 고용이라든가 이런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의의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지금 특히 이런 윤석열 정권 같은 강성 아주 공격적인 신자유주의 정부는 이 완전 고용 같은 목표 자체를 사실은 이제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요. 그러나 그렇건 그러지 않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약간 유약하고 연성이었던 그 문재인 그 정권에서도 사실은 절대로 이 자본은 완전 고용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자 계급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그런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목표 같은 것도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재정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로 감세와 긴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경향은 결국은 부자들, 기업들 세금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떨어지는 이윤율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감세를 하기 때문에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겉으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근데 다만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주의 정치 현상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가치들이 부각이 되고 하면서 지금 부자 증세를 추진한 나라들이 꽤 있는 것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드러난 그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EU에서는 영국, 그 다음에 스페인, 루마니아, 헝가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횡재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위기가 닥치면서 자본이 이제 일종의 그런 이제 유화 전략 같은 것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강하게 맹목적으로 공격적인 시장화의 길을 오히려 더 지금 강하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대응해야 되겠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긴축 반대라고 하는 관점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관점이 뭐가 있느냐 노동계급의 그 재정 정책에 대한 관점이 대체 뭐가 있냐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내부에 굉장히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시장주의 이데올로기 우리 안에 침투해 있고 그래서 이를테면은 긴축이라든가 뭐 그런 용어들을 아주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한테 시장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긴축 반대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구호가 실제 현실에서 노동자 계급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구호와 그런 어떤 요구 사항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운동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결될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 계급이 그러면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회 공공성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국가 재정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국가가 뭐 빚을 얼마나 내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자본이 책임지는 거고 실제로 문제는 국가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그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공공성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분배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아울러 닥쳐오는 산업 전환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인 준비에서 이제 재정 소요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산업 전환은 이제 우리한테는 닥쳐온 문제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보령 1, 2호기가 이제 그 폐쇄되고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이제 그 일자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산업전환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와 같은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산업전환 관련해서 정부가 뭐 이를테면은 발표했던 대선 공약에서부터 아무리 찾아봐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뚜렷한 내용이 없고 상징적인 어떤 구호 같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분명한 사실은 산업전환 과정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가 책임 일자리라고 그 민주노총이라든가 그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테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됐다 생각이 돼요. 이를테면은 한국은 GDP 대비로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사회 지출이 한 10% 이상 그 부족한 상태고 특히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는 우리나라 현재 일자리 수가 한 2,700만 개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12% 포인트 정도로 OECD 평균에 비해서 공공 일자리 적습니다. 우리가 한 300만 정도 일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대우조선 관련으로 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갈 거냐 이야기 나왔을 때도 국유화에 대한 목소리는 되게 적었습니다만 우리가 더 힘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내용이 충실했다면 분명히 산업전환과 관련해가지고 기관산업 국유화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슬로건이지만 지금 시기에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일자리 국가 책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영화에 대한 망상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배하고 있고 다 너무 뭐 항상 뉴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만 민영화 자체가 무슨 시장 원리를 들여와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거의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영화 과정 자체가 독과점 기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무슨 그 시장 원리 자체로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영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엄청난 그 지대를 만들어내는 현장일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안에서 온갖 부패 스캔들과 그리고 이제 그 집권 세력의 어떤 농간 이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적폐라고 이름 붙이게 될 것들이 아마 민영화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자유주의 정체는 이제 83페이지인가요? 네, 82페이지에 사회를 뿌리부터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긴축은 결국은 공공 영역을 축소시키고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계급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아시다시피 빈곤층은 공공 서비스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는 잘 대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사회 같은 거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시장이야. 그러니까 요즘에도 항상 하는 말이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된다. 뭐 순수한 어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순수한 시장 같은 거 없고 순수한 경제 같은 거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은 그 시장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자본이고 실제로는 공동체 사회를 없애려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의 이제 그 목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입에 담는 게 세대론이잖아요. 세대론.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그 이를테면은 중장년층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물론 거기에 뭐 타당한 측면이 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주장에도 그런 뭐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이분들의 그 긴축 감세와 결합된 긴축으로는 국가의 공적인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최악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자 감세에 대한 이야기 하도 많이 말씀을 들으셔서 충분히 그 이제 그 문제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나중에 이게 그 박근혜 정부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명박 때 세금 깎았다가 결국은 박근혜 때 세수 결손이 너무 커져가지고 담배세라든가 뭐 이런 걸 걷어가지고 일종의 서민 증세를 했거든요. 그걸로 보완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또 이제 사실 이명박이랑 했던 거 거의 똑같습니다. 이 감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이 가능하고 아울러 재정 준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날 텐데 저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긴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다. 말하자면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재정 준칙은 절대로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노동자 계급이 이제 우리 이름으로 공론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하면 항상 참여연대에서 주도하거든요. 근데 그 참여연대에서 저도 참여연대 도세 재정 그 개혁 방해 텔레그램 방해 끌려가 있습니다만 일부러 안 가려고 해요. 일부러 반응 안 하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하면은 무조건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이걸 노동자 계급이 좀 주도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긴축과 민영화 공세에 맞설 노동의 정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제가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86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재정 정책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 정책 말고 이제 재정 정책에서는 이제 긴축이라든가 민영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국가의 어떤 공적 역할을 제한하는 방면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노동 정책 기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단적 노사 관계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동시간 유연화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선택근로제 관련된 정상 기간을 이제 1년까지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 주권, 노동자들의 시간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개뻥이죠. 왜냐하면 죄송한데 비열을 써가지고 대통령도 쓰시기 때문에 개뻥 정도는 뭐 애교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 시간 주권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은 뭐 현실에서의 작업장에서의 권력 관계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노동자들은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자기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그 노동조합 운동에서는 노동시간 상한 도입을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산 기간을 확대해 버리면은 막 집중적으로 해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주일 최대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한을 도입하는 부분들 그래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의 어떤 주장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실천을 조직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일 무섭게 제가 느껴지는 거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를테면 그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근로자 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과반수 노조가 실제 교섭에서 사실은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그 노동자들이 같은 뭐 직군이거나 아니면 같은 직무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부서에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 측과 어떤 그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해당 그 직군이라든가 부서에 대해서만 어떤 적용되는 그런 취업 규칙의 변경이 일어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 사실은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미 그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반수 노조의 대표성이 깨지는 거예요. 노조를 우회하면서 노조가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갖춘 조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노조가 수행할 수 있는 단체 교섭이라든가 단체 행동의 권리가 굉장히 제한될 수 있고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걸 만드는 겁니다. 부분 근로자 대표제가 도입되면은 한마디로 현장에서 노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제 또 특별 연장 근로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 짓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더 이제 그 강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88페이지에 직무급과 관련해 가지고도 물론 직무급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그 뭐 바람직한 가치를 이제 지향하는 것으로 이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싶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뭐 문제 삼겠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그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 근로자 대표제랑 결합이 돼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뭐 세대 상생형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에서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직무급은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활용해서 추진될 거라는 예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과반수 노조가 버젓이 있더라도 그걸 우회해가지고 직무별로 부서별로 직무급을 도입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원래 직무급은 산별로 통일된 임금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실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산별부섭 체계와 관련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직무급을 사업장 단위로 내지는 그 안에 부서 단위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버전의 직무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 문제는 최근에 임금 체계를 조사를 해보면은 연봉급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봉제 연봉급은 이제는 말하자면은 이제 그냥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강한 연봉급 성격이 지금 있는 건 아니고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혼합급이고 그리고 뭐 인사 관리 방식이 더 이상 호봉제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섭지도 않은 유령을 앉혀놓고 두드러 패면서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장별로 내지는 그 부서별로. 이런 것들은 정말로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우리가 하고 직무급 논의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노조가 하기가 무조건 너무 싫으니까 노동조합은 정말 치가 떨리게 싫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노동조합은 미조직 노동자들 보호하지 않지 않냐 너네는. 물론 노동조합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조직 노동자는 노조 밖의 노동자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노조 밖의 노동자들을 적으로 삼거나 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연대 대상이 가치가격 대상이고 조직화의 대상인데 근데 이 양반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노조가 내부자로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뭐 노사협의회 그 근로자 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사측의 어떤 그 농간이 이제 작동되는 공간을 열어놓겠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하면은 아니 하청노조에서 얼마나 단체 교섭에 대한 이야기, 단체 행동에 대한 이야기 요구합니까? 그런데 왜 노랑노조 반대하고 그리고 왜 그 원청 사용자가 공동 교섭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미조직 노동자 보호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선적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또 법과 원칙 이렇게 고수하면서 하여간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공안 정국이 조성되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그 요약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재정 정책과 노동 정책의 기조는 한마디로 반노동 시장주의이고 부자 감세, 긴축, 민영화, 재정 준칙 이런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면서 자본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단의 노사관계를 해체시키고 신자유주의적 유연화를 강화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제가 발제해서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사회정책 관련으로도 소득보장제도 영역에서는 수지균형, 세대 간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민간보험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저희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정책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공공전달체계를 약화시키고 민간 중심으로, 민간 위탁 중심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노동운동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다수자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노동법 밖, 노동조합 밖 노동자들을 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직운동에 우리가 계속해서 방점을 찍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노조운동 자체가 연대를 강화하는 접근법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안전운임, 적정임금, 최저임금 같은 임금 안전망을 확대하고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별법 같은 거 말고 근로기준법을 기존의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가지고 이제 그 모두의 권리를 상향시키는 그런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자본주의는 국가 책임 강화 요구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이 이제 시장화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이제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게 그 사회 공공성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고
그래서 국가 책임 강화를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보장 그리고 일자리 보장 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산업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사활적으로 노동계급이 일자리와 관련된 국가 책임을 강하게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기간산업 사회화를 비롯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지금보다 더 깊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여유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오니 교수님이 좀 많이 막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발제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노동당이 해야 될 역할 상당히 많다. 공동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정치 권력에 맞서서 공동체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또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반노동 정책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 투쟁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자인데요. 첫 번째 첫 번째 토론은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이신 이승철 동지께서 국가 책임과 사회 공공성, 공공성 확대 투쟁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당 당원이고요. 공공운수노조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승철입니다. 나원주 선생님하고는 여러 토론 자리에서 많이 뵙고 또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발제문에 대해서 따로 토를 달거나 의견을 제기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발제문에서 말씀하신 기조와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특히 노동조합이 노동 이슈와 관련해서 싸우는 것만큼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 의제화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토론문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발제문에서 제기한 국가 책임을 이 공공부문에서는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것을 이제 공공성의 확대 강화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공성이 무엇이냐부터가 논쟁거리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공성이다라고 규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시대에 따라서 또 계급 간 역관계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많은 공공성 개념들을 각자 만들고 확대해온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정도까지 이 동네에 있는 술집 있잖아요. 대포집. 이런 거를 국가가 운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는 퇴근 뒤에 노동자들이 이제 뭐 위스키나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을 인권의 최저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으로 봤던 거고, 또 뭐 이제 알코올에 대한 관리 측면도 있었겠죠. 어쨌든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공성 개념인데 그게 불과 40년 전, 50년 전 영국에서는 통용이 됐었다는 겁니다. 여러 이제 그 공공성 관련된 기준들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좀 일치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배제성이라고 해서 내가 이 재화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이용하는 걸 이제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죠. 대표적으로 뭐 도로, 뭐 국방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비경쟁성, 즉 누가 이 공공재를 통해서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예컨대 공기가 그러할 거고 또 TV 공중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비배제성, 비경쟁성, 뭐 부등가 원리, 탈시장 생산 등의 내용들을 통상적으로 공공성의 요소들로 표시하는데 이거 많이 겹치는 것들도 있고 이 중에 하나만 자기 성격을 갖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어떤 이런 성격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공공성으로 확대하고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공성 논의가 촉발된 계기가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좀 계기점을 짚고 싶어요. 첫 번째는 2008년에 있었던 촛불 집회 당시였는데, 물론 그 전에도 노조들이 민영화 투쟁하고 이러면 사회 공공성 얘기하고 이랬습니다만 좀 실용적으로 좀 제기된 측면이 있고, 오히려 2008년 이후에 이
즉 광우병 촛불 지나면서 공공성이란 구호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저항들을 수렴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가장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였죠. 소위 국가의 기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의 국가 책임 강화 정책을 통해서 팬데믹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정책 구사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 시기에 국가 책임 영역도 많이 확장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그 뒤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모든 것을 좀 뒤로 되돌리면서 오히려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현식의 사회 공공성 투쟁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이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공공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 당연히 필요할 거고 또 사회 공공성의 의제 범위 자체를 확장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 안에서 이거 교육할 때 지키고 되찾고 넓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재 공공 부문에 있는 서비스들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게 있고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이건 공공이 해야 되는데 왜 민간이 하지 하는 내용들 지하철 9호선 용인 경전철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요거 되찾고 즉 재공영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이건 민간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들 대표적으로 사회 서비스가 그러하고요. 돌봄 서비스 그리고 주거 주택 정책도 그러하고 또 통신도 이제는 당연히 SK, LG, KT 중에 하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통신조차도 좀 다시 넓히는 이런 좀 지키고 되찾고 넓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기에 필요한 사회공헌성 투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대란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하면서 국가기관통신망이란 말을 썼거든요. 카카오톡을 상대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부도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나 그 바운더리를 어디까지로 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지 않은 채 민영화를 막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놀라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점점 더 국가 영역으로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공부문 정책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뭐 재정 경제 정책은 앞서 발제문에서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공공부문 정책을 보자면 시장주의를 전면화하고 있는 게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 시장주의 이러면 뭐 좀 말이 애매하니까 이 시장주의를 어떤 경로를 따라 걸어가나 하고 살펴보니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시장주의로 다가가는 게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긴축 재정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마지막으로 민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시감이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가면서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완성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 공공부문의 선진화, 또 박근혜 정권 시절에 공공부문의 정상화라는 정책들과 현재 윤석열이 내세우고 있는 공공부문의 효율화라는 혁신 정책이 거울로 비춘 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성장이란 정책 기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될 복지 서비스를 민간 복지 제공 기관의 이윤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노력 그 정책들을 뭐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복지를 시장에 포획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 코로나 지나면서 이런 성장 중심, 시장 중심의 전략이 오히려 소득의 불평등도 키우고 또 빈곤을 확대시킨다는 교훈이 있었는데 이런 교훈을 180도로 무시한 채 퇴행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보건의료 정책 같은 경우도 공공 영역을 민간으로 이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이 코로나19 거치면서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늘리고 공공병상이 필요하다라는 구호도 많아지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모든 민간병원을 공공화시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공공병원을 늘리는 대신에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을 민간이 하도록 하고 그러면 민간이 손해를 볼 테니까 정부가 이 민간병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게 현재 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좀 더 복잡한데요.
첫 번째는 원전 확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저는 민영화가 가장 빠르고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에너지 정책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기 생산을 보면 공공 부문에서 석탄화력 발전을 대부분 감당하고 있거든요. 현재 공공 부분이 생산하고 있는 석탄화력에 따른 전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전기의 한 70% 됩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석탄화력을 퇴출한다는 명분이 있고, 또 이건 필요한 명분이죠. 실제 석탄화력은 이제 퇴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석탄화력을 퇴출하는 그 70%의 자리에 민간 재생에너지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양열 같은 경우는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GS, SK 같은 에너지 재벌들이 거의 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풍력 같은 경우 한국은 내륙 풍력이 안 돼요. 지형 특성상 해상 풍력만 가능한데, 삼면의 바다의 해상 풍력 발전을 다 먹고 있는 게 우리 MB 정권 시절에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그 맥커리입니다. 이 맥커리가 한국의 삼면 풍력들을 다 먹고 있어요. 즉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석탄화력 발전 이제 퇴출합니다라는 한마디만 해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에너지 민영화가 완성되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압축하자면 국가 책임의 포기 혹은 방기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공공 서비스를 이윤의 도구로 삼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이것이 곧바로 공공성의 후퇴나 공공 서비스의 붕괴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 공공 부분에 어떤 투쟁들이 필요하냐를 좀 압축해봤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민영화 저지, 그리고 재공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특징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민영화를 언급하지 않는 정책이 없는데, 심지어 뭐 교통, 전기, 의료, 돌봄, 요양, 교육 뭐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민영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민영화 방식으로 알고 있는 기관의 매각 방식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관을 매각하는 것만이 민영화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시장을 개방해서 민간도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열어주게 되면 전기 판매 시장의 민영화처럼 재벌들은 자기가 만든 전기들을 쓰려고 하겠죠. 그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내부 거래를 통해서 대용량 전기들을 재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시장 개방, 또 민간의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의 투자를 받는 즉시 그 투자한 민간 자본의 이윤을 챙겨줘야 되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후퇴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죠. 이런 다양한 규제 완화, 시장 개방, 민간 자본 허용, 민간 시장 개방 등 여러 형태를 통해서 이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의 특징이고,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위장된 민영화, 뭐 스텔스 민영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으로 자랑했던 제도인 NHS, 국가 의료보장 제도 같은 경우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청소와 시설을 외주화하면서부터였어요. 청소와 시설을 외주화할 때 해당 부문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영국의 국민들은 요 정도는 뭐 외주화해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시작했다가 전면적인 그 국가 공공 의료 체계 붕괴로 다다랐고, 스웨덴의 철도가 민영화되는 과정도 철도 운전하고 뭐 이렇게 차량 관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요거는 계속 공공 부문이 하게 해줄게, 대신에 철로 깔고 관제하고 차량 고치고 요런 거는 좀 민간으로 맡기자라고 관제, 시설 그리고 정비를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전면적인 민영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사회 서비스도 지금 공공 부문이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는 건드리지 않겠다. 계속해라. 너희 정년 때까지 보장해 줄게. 이러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대신에 민간 돌봄 제공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좀 열어달라고 시작하면서 전면적인 이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의 시장 개방으로 연결됐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외국이 진행했고 그게 우리나라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이리로 가다가는 이제 민영화라는 말 대신에 이거 스웨덴 모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 다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맨날 박근혜 때 노사관계 네덜란드 모델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왠지 북유럽이라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스웨덴 모델이지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막인데, 이게 막는 싸움이 어려운 게 정부도 바보가 아니니까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힘이 센 철도 이런데 노조 힘도 세고 파업도 할 것 같아, 이거 뒤로 미루죠. 노조가 없는 공공서비스부터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이 있는 공공서비스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민영화 기관, 후속 민영화 기관을 나누고 공동으로 싸울 수 없게 만들죠. 그리고 기관 매각 같은 아주 강성 민영화 기관과 너희 정년 때까지 안 건들 테니까 시장만 좀 열자라는 방식의 연성 민영화 기관들을 또 나눕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투쟁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다간 양상이 힘 없는 것부터 먼저 하나둘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아마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교섭할 때 뭐 통계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제일 힘센 게 뭡니까? 야, 쟤네 사업장은 하는데 왜 우리 안 해? 이게 제일 힘세잖아요, 교섭할 때. 쟤네 사업장은 하는데 이걸 만들고 있는 게 이 정부의 지금 민영화 정책의 추진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동일한 전선 속에서 싸워내기 위해서는 좀 입법 투쟁을 통해서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노조 차원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현재 대국회 사업들을 좀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통신, 주거, 그리고 돌봄 서비스 등으로 확 넓히고, 또 금지되는 민영화의 형태도 전통적인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 경쟁 체제 도입 이런 거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공공 서비스를 재공영화할 의무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좀 부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요 싸움을 진짜 한번 해보려고 좀 노조 차원에서 기획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냥 국가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관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공공 부분이 많아지고 국가가 다 관리하면 된다라는 게 한국에서 먹히지 않죠. 이게 이른바 관료화, 또 비효율성, 그리고 뭐 낙하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단순히 공공 부분을 넓히는 게 끝이 아니라 이 공공 부분이 시장주의에 좀 편승하면서, 즉 시장주의적 해법이 보여왔던 오류들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공공 부분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순간 이건 공공성은 후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게 많죠. 우리 산업은행 공공기관인데 자본의 기관으로 막 운영은 되잖아요. 그냥 한국의 산업을 진짜 살리고 육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 노동자와 국민 또 민중이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에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험됐던 게 노동이사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경험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한다 이거 뭐 중요한 문제긴 한데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도 그 실효를 보지 못했었고,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 노동이사제를 시행했는데 이 노동이사라고 간 사람들이 노조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이사 한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 지하철 노조에 물어봤습니다. 노동이사제 하고 나서 뭐가 좋아졌어요? 물어보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언제 이사회를 어디서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경영 통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제도가. 결국은 노동조합의 조직화 혹은 힘이 세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일터의 권력 균형의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라는 어려운 말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 저는 결국 현장 투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서 이제 노동자 또 시민의 이사회 참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3분의 1 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3분의 1, 노조의 3분의 1, 그 지역에는 시민들로 3분의 1 이렇게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한 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이 국가가 공공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더라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투자로 기능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통제와 자치를 통할 때 비로소 이 올바른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보건의료나 교육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죠. 그것이 더 올바르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비스가 즉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지만 공공이 제공하는 것이 더 국민들의 권익 보장에 유리한 서비스가 무엇이냐? 저는 이걸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주거와 통신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노동조합에서 주거와 통신 가지고 싸움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대규모 통신사들이 다 한국노총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당의 과제로 주거 공공성 또 통신 공공성 추진들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걸 통해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넓히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책임 일자리인데요. 앞서 남원준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현재 국면에서 민간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현재 고용 수준을 유지한다. 저는 이건 이제 환상이라고 봅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취업 유발 개수나 고용 유발 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산업전환 문제도 여기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가 고용의 마지막 보루로 나서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이를 위해서는 좀 기존의 공공 부문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공공성의 확장을 통한 고용 확대가 필요할 거고 또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간 산업의 국유화 등의 조치를 통해서도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좀 압축하자면 공공 부문의 노동조합이 해야 할 민영화 저지 등 여러 가지 공공성 확대 투쟁이 있지만 노동조합의 범위에서 특히 한국적 상황의 노동조합의 범위에서 소화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공공적 이슈들 통신과 주거 등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좀 당 차원에서 이런 실천들을 만들고 좀 연간 프로젝트로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떨까 이런 차원의 고민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질문대로, 의견이나 제안은 제안대로, 의견대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산이고요. 플랜트 건설 노동자입니다. 저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라는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당한 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이제 발전노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거기에 이제 공사를 하는 노동자인데요. 저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1000여 명이 들어가는데 한 800명이 우리 민주노총 플랜트 충남지부 소속인데 대표 교섭권이 쉽게 말하면 그 어영노조, 지역 브로커 노조와 회사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교섭권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을 이제 교육을 이제 안전교육을 받거든요. 우리는 들어가면 입사하러 가는 첫 번째 관문이.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강제 가입서를 쓰게 돼요. 그 브로커 조직에서 이제 이 가입서를 나가지고 안 쓰면 회출 형태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가입서를 쓰고 가서 일하는 그 70%의 80%의 많은 노동자가 우리 민주노총 소득 이중 가입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원 수가 더 많다. 일하는 조합원이 더 많고 그래서 이제 탈퇴서도 받고 그래서 우리 한 업체에다 한 370명 정도 거의 90%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했는데 그 교섭권을 그 어영노조가 가졌다는 이유로 협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노조 활동도 처음에는 이제 브로커들과 그 어영노조 와서 막 방해하고 조직력으로 담보를 했는데 뭐냐 조직성을 가지고 탈퇴서까지 받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매주 중심모임 현장 중심모임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까지는 지켰는데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런 법적으로 대표권이 없으면 노동자들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그것도 무산이 된다라는 이제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민주노총이 복수노조하고 이거와 관련된 싸움을 옛날부터 오래 했죠. 그래서 이제 어영노조 사업장에 민주노조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게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없어지면서 걔네 거꾸로 저희가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사업장에 어영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근데 그게 사실 지금 금속에도 그런 형태가 많고 발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공운수에 발전노조가 있는데 원래는 발전노조 조합이 한 7,000명 정도 됐다가 복수노조 풀리면서 이게 5개사 조직으로 다 이제 기업별 어영노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조가 사실 민주노총에 있는 우리 노조가 교섭권이 없는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들이 사실 이쪽에 노조를 무력화시키는데 대래 거꾸로 이제 저희가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금속에도 그런 현장 사례들이 꽤 있었잖아요. 만도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었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법 개정 투쟁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창구 단일화 문제도 사실은 뭐 노조가 여러 개면 사용자가 불편한 거지 뭐 노조들이 불편하겠습니까? 교섭을 해야 되는데 창구 단일화 통해서 뭐 일노조가 그냥 교섭하면 다른 노조들은 뭐 교섭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들의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동법의 그 독소 조항 중에 하나죠. 사실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 그 민주당에서 강제로 통과시킨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상급 단체로 그러니까 이제 초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조항으로라도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노개투를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풀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언제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노동조합법이 있는 나라 있는 현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상으로는 사실 노동 기본권이 거의 아름답게 보장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대고 하위법에 노동조합법을 둬가지고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성격을 지금 사실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뭐 2조 3조 이런 얘기도 아까 그 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독소 조항들이 노동조합법의 이름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노동관계법이 노동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용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것과 관련된 것 같아서 저도 뭐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 뭐 다른 나원준 교수님께 이게 의견인데요. 제가 그 서울시 산하 이제 공무직 소방재난본부 지회장으로 있는데 부분 근로자 대표제에 대해서는 이게 소수노조, 복수노조의 소수노조가 어떤 식으로 서울시가 악용을 하냐면 그 직무급을 소수노조에서 서울시하고 따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대표노조인 저희 공무직 서울지역지구에게 이쪽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너희가 이걸 받기 전에는 노섭에 임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제가 직접 겪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노사협의회 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 이제 그 노조가 이제 총연맹 산하 이제 조직이 됐는데 이 노사협의회 자체가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무력화시킨 건 뭐냐면 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같이 노사협의회를 했는데 노사협의회 자체도 아니고 노사설명회로 해서 사측에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설명회로 넘어간다라고. 그 정도로 지금 끊임없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는 없이 그냥 욕만 하고 있는 상황도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속된 말로 뒷담화를 까는 상황밖에는 되지를 않고 조직적으로 싸움을 못하는 성격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매우 안타깝고 오늘 이 써주신 이 발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제가 다시 이제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네. 아니 여기 보면서 이제 그 맨 뒤에 우리 굉장히 생생하게 특히 이제 오비스 자회사 전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제 이 그 정책과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이제 의견이 달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릴 테니까 윤호상 동지께서도 이제 한번 맞다 있는지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위원화 공사 아까 이제 우리 저 신자유주의 위원화 공사가 나온 건 잘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이제 저는 문재인 정권 때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자회사를 공격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관철됐는데 재작년에 투쟁했던 톨게이트에서는 이거 막아냈어요. 근데 톨게이트는 지금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직고용을 쟁취했으나 수납 업무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풀뽑기를 시키다가 완전히 배치 전환시키면서 이렇게 탄압을 여전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사실 그때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공격을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자회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니까 민간 부분에서도 그대로 도입을 한, 임금 하향 평준화, 그러니까 아무리 모비스가 임금을 높였다고 하면 80% 수준이잖아요. 대략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향 평준화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전국대회집에 전에 토론, 이 자회사 관련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공공부문 발제자 중에 3가지 딱 지적을 하더라고. 요 이제 자회사는 구조조정의 맥락에 있고, 현재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저는 딱 이거 그 맞아 떨어지는 거. 지금 아까 뭐 현대 모트라스 등 이 명칭에서부터 지금 여러 부분들 자체가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저는 이런 바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취약한 그런 지점이 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소위 유연화 정책들 자체가 민간 부분을 어떻게 관철하려고 하는지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 같다. 당연히 현대 대처리에서 저는 그래서 아마 현대 모비스로만 그치지 않고 이후에 민간 부분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지 현대 자본이라는 투쟁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유연화, 그 다음에 국가 책임 일자리를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민간 부문으로의 자회사까지 확산시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확산하려는 이런 부분으로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단지 사업장 이건 투쟁의 영역이 아니라 어쨌든 자본의 공격이, 그러니까 투쟁이자 지금 대정부에 대한 투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후에 아까 이제 나원준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쭉 발제했던 것까지 연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관찰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연동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 회장님 그 아까 모비스 위아 노조 설립 연도를 쭉 보시면 요 시기가 어떤 시기랑 딱 맞물리냐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노동조합이 쫙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인천공항 방문하면서 정규직 제로 시대 쭉 하면서 이제 현장 내부에서도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좀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저는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뭐 여러 군데에서도 얘기 들었지만 그 당시 폭발적으로 막 더 했었어야 했는데 못한 게 더 아쉽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 공공 부분의 정규직화를 자회사 방식으로 쭉 정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현대그룹이 일정 부분 거기를 차용해서 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했다라고 보고요. 현대그룹에서 어쨌든 거의 최초의 시도는 현대위아 평택 공장이 대법 승수 전에 자회사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고, 현대위아집은 30%, 그다음에 외부 업체 기업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당시에 상당 부분 조합원들도 많이 넘어갔죠. 많이 넘어갔고, 그게 이제 현대제철로 넘어갔고, 현대제철이 이제 모비스로 넘어갔고, 아까 좀 담배 피다 보니까 동이오토도 이제 자회사 시도가 움직임이 좀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 저는 계속 쭉 자회사 방식으로 저는 현대차 그룹은 쭉 저는 밀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대법 판결 이후에 승소 이후에 아까 480여 명 정도의 이제 간접 부서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쭉 대법 승소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현대차 그룹 민간 기업인 현대차 그룹이 이제 주도적으로 자회사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계속 걸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불법하게 리스크인 거고, 어제 뭐 또 토론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 이제 대공장 중심이 이제 정년자들이 쭉 나가는 이제 과정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면서 결국 현대차 그룹도 인력 풀은 계속 남겨놔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일정 부분 자회사 방식으로 준 노동시장 제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도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발제를 해주신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이 좀 깊었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장주의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장 인력 풀들은 정규직화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아니라 계속 자회사 방식으로 가두리 양식 하듯이 이렇게 모아놓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계속 좀 보일 것 같다. 그런 거를 그럼 저는 우리는 어떻게 깨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저에 대한 숙제인 것 같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좋은 의견이 있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의 현실이다 보니 이런 때부터라도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의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토론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예.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디가 책임질 거냐. 저는 뭐 자본이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죠. 당연히. 결국은 저희 노동당이나 아니면 민주노총이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책무로 있다. 근데 그 책무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토론하는 동안에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도 네. 저는 그 발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 이게 그러면 이 확장적 제도 정책을 말하는 것이냐, 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또 코로나 또 팬데믹 때도 돈 풀었고 지금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 폐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확장적 재정 정책과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여러 내용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제 세인주주의 또 무슨 신태인주주의인가 무슨 AFT인가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이렇게 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 궁금해서 이게 좀 예, 그 제가 솔직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질문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노동자 계급의 그 무기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경제학을 이제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로 사담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 이제 학사과정 들어가면서 그 경제 공부하려고 했을 때도 이제 저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석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천적이지 않은데 왜냐하면 쓸데없는 논쟁을 해요 맨날. 근데 그게 제가 또 이게 지적인 능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극복하고 뚫고 나아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어요 항상.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마르크스 경제학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특히 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뭔가 정책 논쟁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도 과거의 용어들에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 경제학은 정책 현장에서 논쟁할 수가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케인지안으로 전향을 했어요. 케인지안 전향했고 케인지안은 우파하고 좌파가 언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할 수 있어요. 케인지안 우파는 말 그대로 완전 극우 같은 통화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언어를 공유합니다. 좌파 케인지안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마르크스 경제학이랑 언어를 공유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칼레츠키안 경향의 연구자인데 칼레츠키안은 케인즈의 가면을 쓴 마르크스 주의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면은 약간 재밌게 하자면 저는 이제 그 마르크스 경제학은 제가 볼 때에는 개인적인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고전파 경제학의 그 어떤 범위 안에서 그 만들어진 이론 체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화폐 수량설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경제 전체적으로 과잉 생산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그런 화폐 수량설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이제 비판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케인지안 좌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맹렬히 제기한 논점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취약하고 불안정하고 그 부족한 비판인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사람들의 학문적인 그 경제학의 역사 속에서 일종의 진전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케인지안 레볼루션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대공황 이후에 그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학적인 인식의 변화가 그 고전 마르크스 경제학에는 사실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마르크스 연구는 대부분 그 케인지안적인 경향성과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흡수해서 우리가 이제 마르케라고 그러거든요. 거의 그냥 케인지안들도 좌파 케인지안들은 마르크스주의 경향을 강하게 많이 흡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라든가 그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저도 잘 아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느냐, 이를테면은 그게 자본주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보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뉘앙스에서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이제 이를테면 전통적인 케인지안적인 접근법인 거고, 사실은 이제 좌파 케인지안들은 뭐 그 안에도 색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본주의 효율적인 관리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자본가들은 이윤율이 떨어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유효수요가 정체될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할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회 고용을 떠받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적어도 4분의 3 이상은 공공부문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그 사회화 강령이랑 되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논의의 좀 그 폭을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인 어감으로만 보지 말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제가 너무 사담을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레닌주의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도 자유롭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고금리 시대 아닙니까? 고금리 시대에서 결국에 국가의 확장 정책이라는 것은 채권 발행이나 부채 부담률이 증가되는 건데, 사회진보연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확장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상주의적인 거고, 그 뒤에 경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한 문구에 불과하다, 가깝다 했기 때문에 뭐 긴축 정책이라든지 시장적 효율성에 맞춰가지고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이런 주장들도 사실 좌파를 자임하는 곳에서 나오는데, 이 머릿속에서 반박을 해보려고 해도 고금리 시대에는 맞고,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국가 스스로 확장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리들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학에서 거시경제학이랑 화폐금융론을 가르치고 그걸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재정 정책의 확장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실 정의를 이제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기본적인 이론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떤 특정한 학파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뭐 간단한 산수에 의해서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하고 이자율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은 실질로 따지려면 다 실질로 따지고 명목으로 따지면 다 명목으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고금리냐? 그러면은 명목 기준으로 고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이를테면 3%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따지면은 한 3% 되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예요. 실질금리로는.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냐? 그러나 그보다는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추세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질 경제 성장률하고 실질 국채 이자율하고 사이에,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실질 세후 국채 이자율입니다. 그 두 자의 관계가 경제 실질 경제가 크다고 하면은요, 그 경우에는 이를테면 2%에 빌려서 4%로 굴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볼 때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차입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부채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오해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채무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건 잘 아실 텐데 2015년도에 이를테면 무디스라든가
그리고 또 저기 IMF, 그다음에 KDI 이런 데서 한국의 재정 여력을 당시 추정한 결과가 있어요.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몇 %까지 올라도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 한계선이 어디일 거라고, 어느 정도라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 하지만 그거는 국제 학술지에까지 실린 그런 결과인데요. 200% 넘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희가 지금 주장해야 될 거는 그래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는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왜 이 자본주의 관리에 신경을 그렇게 써야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책임 있는 어떤 합법 정치 영역에서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를테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주장해야 될 거는 그래요. 실제로 그 국가가 지금 국고채 발행해가지고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경색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면은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증세랑 같이 가는 거예요. 부자 증세. 우리가 지금 무작정 빚내자 이론적으로는 지금 빚내도 문제가 없다는 거고 아까 드렸던 말씀은 그리고 그거는 경제 이론이 증명하는 거지 무슨 활동가 몇 명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다가 얼마나 제대로 경제학 그 연구나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검증 안 된 주장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우파보다 더 보수적인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만나는 케인즈와 우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더군다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계급적인 관점에서 재정 정책도 다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통 주류 케인지안들이랑 저와 생각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재정 정책이 굉장히 계급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경제 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예전에 칼레츠키가 40년대에 이야기했던 건데 뭘 해야 되냐? 예. 자산과세 강화를 비롯한 부자 증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부자 증세를 하면서 재정 확장을 한다고 하는 거면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물론 가진 자들은 굉장히 반발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서 우리가 정권의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재정 정책과 관련된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다면 우리는 증세를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식의 국가책임 공공수 확대 수행 과제와 관련돼서 4가지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1번, 2번은 제도나 혹은 법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강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요구를 좀 더 좀 부각시키고 선명화시키게 갈 수 있는데 3번, 4번은 사실 저희가 꾸준하게 전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좀 다분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 부분도 좀 더 예각화시킬 수 있는 좀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요구들이 지금 사회적 요구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자 국가 책임 일자리를 주장을 할 텐데 나와 있던 경로와 관련돼서는 105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번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은 국가 책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현재 고용노동부 기능은 엉망인데 예를 들자면은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어쨌든 이런 국가 책임 일자리 어쨌든 제도를 확대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구체적 정책들을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는 건가. 그래서 3번, 4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고민하신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 2번은 일정하게 그런 대안들이 제출하고 있는데 그 발제문에 이제 토론문이다 보니까 좀 추상적으로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3번과 4번 영역에서도 구체적인 요구가 현실에 없진 않습니다. 예컨대 사회 서비스원 관련된 우리 법안 요구라든지 관련된 지자체 의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제기는 되고 있고 또 공공주택 관련된 당의 대선 공약이라든지 또 통신 공영화 관련된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 또 국가 책임 일자리 관련해서도 이제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까지 맞춰라라는 구체적인 일자리의 숫자와 비중까지도 좀 제기는 되고 있고 또 공적 자금 투입 기관사 국유화 관련해서는 대우조선 공기업화 등의 요구들이 운동사회에서 없지 않았거든요. 관련된 국가의 일자리 예산 또 고용 예산 요구도
구체적 액수까지 포함해서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제기는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요구로 근데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런 요구가 노조 안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요. 현안이나 제기되는 민영화 싸움 중심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실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조의 노력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닐까 싶고 그런 부분들을 노조가 좀 앞서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재정정책까지 노조의 관심 범위 안에 두고 싸워 나갈 때 고용투쟁도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공공성 투쟁, 즉 민영화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또 일자리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국가 책임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는 좀 관점 하에서 사업들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뭐 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원희 교수님이 먼저 일어나실 수도 있어서 혹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보통 우리 토론 끝물에 그러잖아요. 발제하신 동지들, 토론하신 동지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시간 드리는데 일단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정 정책이나 혹은 뭐 이제 이런 뭐 일반적인 노동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국가가 이제 폭력적으로 나오고 이제 점점 이런 사회적인 계급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존에 뭐 이제 공공기관이 됐건 뭐 사기업이 됐건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이건 물론 노동자들이 힘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어떤 직접 국가기관의 힘을 빌어 노동자 대중의 힘이나 국가기관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국유화를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혹시 그런 논의들은 없는지 좀 혹은 뭐 이제 그렇게 어떤 사기업을 이제 직접 이제 노동자들이 관리하고 그걸 감시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나 얘기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사실은 재공용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례들이 거의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공공운수 노조에서도 좀 소개를 많이 그동안 해왔고요. 책이 있거든요. 그 PDF로 나온 책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최근 역사에서의 좀 배울 것들을 조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선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모범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지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사례들 자체는 꽤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만족도 같은 거라든가 이게 개선된 것들도 있었고 했거든요. 일자리가 특히 일자리 안정성이 제고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회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재공용화와 관련해서 만약에 공공운수노조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지금 민영화법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힘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그 관련으로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 시간 거의 토론을 끝내셔도 될 것 같은데 꼭 저만 자꾸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난감한데 죄송한데 제가 멀리 대구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올 때도 이렇게 가까운 줄 알았더니 너무 멀더라고요. 이 카카오맵 이거 틀렸어. 지금 얼마나 땀을 뻘뻘 흘려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사실 제가 노동당 당원이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그 뭐 사회주의 대회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또 이승철 실장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왔는데 참 저는 뭐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의미 있는 그 내용 특히 뭐 현대 위아 관련으로 참 너무 재미있고 참 뭐 그러니까 고무적인 그런 이야기도 사례도 이야기 듣고 해가지고 참 좋았다. 다른 자리에서 또 뵙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의견이나 제안이나 네. 누구 한테 질문입니다. 마이크 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공공성 확대 이제 특히 아마 이제 공공운수 노조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좀 굉장히 연동되는 건데 이 공공운수 노조 이런 것과 다음에 공통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예를 들면 어떤 면으로 같이 해볼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노조가 힘을 줘서 하는 사업의 어떤 사회쟁점화의 일환으로 함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예컨대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원내에 있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반기면서 받을 리도 없는 법안이고 정의당도 이 법안 보면 화들짝 놀라요. 이거는 사회주의 하자는 건데요, 이러면서. 근데 이런 거 오히려 원외에서 우리 같은 좀 당원들과 함께 쟁점을 만드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겠다 싶고,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영역은 그나마 민영화 금지나 재공영 운동들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그렇고 철도가 그렇고 발전이 그렇죠. 근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 조직되어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민영화 이슈에서 완전 멀어져 있어요. 주택이 그렇고 통신이 그러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영역들이기도 해요.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당 차원에서 함께 대중운동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동지 없으시면 토론자 두 분께도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제 토론 시간 내내 예전부터 좀 고민을 했던 건데,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현대 기아차 이러면 사실은 독점이잖아요. 제조업 사업장이지만 완전 독점인데, 그럼 이거 계속 민간 영역으로 놔둬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민간 영역에서 제조업 사업장이지만 완전한 독점 기업이라면 사실은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든 좀 이거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일자리 문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바뀔 수 있을 거다. 통신 시장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보는데, SK하고 LG하고 KT하고 사실은 이 3개사가 자지우지 다 하는 거잖아요. 아주 비근한적으로는 요금제도 자기들끼리 짝짝꿍 해갖고 맞추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독과점하는 기업에 대해서 민간 영역으로 그냥 계속 두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냐는 고민은 사실 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조금 함께 조금 어떤 방향으로 추정하는 게 우리 노동자 민중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좀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짧은 생각 들으면서요. 우리 이제 지회장님부터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수님 발제도 듣고 쭉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고민 못했던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런 고민들을 좀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숙제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사업장 노조 대표보다는 옆에 계신 분처럼 금속노조 기획실장이 좀 와갖고 전체적으로 민간기업 제조 현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유화 문제니 이런 걸 좀 같이 좀 건설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았나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저도 노동당원은 아니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한 개인으로서 오늘 왔던 내용들 충분히 같이 내부에서 고민하고 또 현장에서 숙제로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퇴임했죠. 감세 정책을 내걸었다가 된통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전통적인 신자유주의 방식 혹은 시장 방임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는 하나의 계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갈수록 국가 책임은 늘어날 겁니다. 혹은 그거를 국가 책임이라고 말하기 싫은 사람들은 국가의 개입이라고 할 겁니다. 문제는 국가 책임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즉 이 국가의 책임과 권력이 향하는 방식이 시장을 강화하고 이윤을 늘려주는 데 사용되느냐, 아니면 공공성을 높여서 보편적인 민중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공공성 이슈가 이전처럼 반민영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 혹은 시대의 가치로서의 공공성 운동들을 펼쳐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언컨대 앞으로 진보냐 진보가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성이 될 거라고 보고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이나마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합니다.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투쟁들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토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